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소입니다. 7월 7일에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제1차를 제가 치렀죠. 그리고 나서 브이로그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전문간호사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교재도 좀 보여주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전문간호사 이제 시험 이제 대학원 입학한 후부터 계속 제가 이제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계속 제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조금 이제 암담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이랑 제 블로그가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학기를 하는 대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끼리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그나마 틀을 좀 잡을 수가 있고 서로 좀 위로와 격려가 되거든요. 하지만 4학기인 대학원 같은 경우는 되게 멘붕이죠. 졸업하고 나가지고 6개월 동안 혼자서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 기수 같은 경우에 다행히 위에 시험을 친 선생님들이랑 좀 교류가 있는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시험과 관련된 자료도 이제 듣고 팁도 듣고 족보도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다 받아도 되게 좀 암담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그리고 누구한테 전혀 물어볼 데가 없는 이제 그러신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죠. 시험 한 달 전에 뭐 바짝 공부해서 붙었어요, 몇 주 전부터 했어요, 뭐 그런 말을 듣고 뭐 나도 그러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쉽게 보면 절대 안 되는 시험이란 거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붙었던 거죠. 그 운이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면 안 되겠죠. 시험에 떨어지는 거 정말 상상조차도 하기 싫지만 1년 뒤에 또 다시 시험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한 번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이 아마 가정전문간호사 좀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시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면 내가 이 대학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충 가닥이라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출제 기준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KNA 자격시험이죠. 홈페이지 대한간호협회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이제 가정전문간호사 시험 접수를 하면은 출제 기준이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출제 기준이란 거를 확인하지 않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 감을 잡기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매해마다 이제 어느 이제 항목에서 대략 이제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오픈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 출제 기준에 있는 것이 거의 주되게 나오겠지만서도 그 출제 기준을 약간씩 벗어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족보를 이제 보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출제 기준이란 거 이렇게 생겼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가정전문간호사 전문가 영역도 있고 이제 공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전문간호사들이 공통으로 치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병태생리, 양리, 계통별 신체 검진, 뭐 이론, 연구, 뭐 전문간호사 역할과 정책, 교육과 상담 이런 것들을 모든 이제 전문간호사들이 다 공통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 병태생리학이라면 세포 손상, 염증, 면역, 종양, 수분전 내지 삼형계 불균형 여기에서 한 문제씩 이제 나온다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출제 기준표를 이제 내가 가지고 출력을 하고 있어야지 대충 이제 어디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가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요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족보가 되게 필수적이거든요. 제가 족보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족보 이제 파일을 받잖아요. 이렇게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문제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족보들도 있거든요. 설명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정말 설명 잘 돼 있죠. 그죠? 제가 보기에 이제 예전에 이제 시험을 치신 선생님이 그 족보 문제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을 이렇게 다 오픈을 해 두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진짜 대박이잖아요. 이런 족보가 없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공이 없는 배를 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족보는 대학원마다 다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얼마 전에 노인전문간호 이제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시험 치기 전날에 저한테 연락을 왔었어요. 족보가 이제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랬는데 가정전문간호 대학원 족보긴 한데 공통 영역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내드리긴 했는데 혹시나 이제 이제 전문간호 전공하시는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족보가 없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족보를 보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전문간호사 시험이라는 게 절대적 기준인 거잖아요. 뭐 누구나 60% 이상이 맞으면 합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유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함께 공유해서 다 이제 합격을 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족보는 제가 이제 시험 치기 전에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제가 메일로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잘 되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족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도 공부하기 수월했으니 저희 역시도 이번에 이제 시험을 치면서 족보를 남겨줘야 되는 건 당연히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 세 군데 대학원 것을 다 같이 공유해서 같이 보완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한 대학원만 이제 파일만 보는 거 좋다라는 선생님도 있고 저처럼 여러 군데 대학원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이제 본인의 기호 나름인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문제 형식의 족보 파일도 있고 아니면 설명 위주의 책처럼 되어 있는 파일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설명처럼 되어 있는 파일들을 다 골라가지고 이렇게 족보를 스프링 노트로 만들었어요. 저는 컴퓨터로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족보를 직접 이렇게 저는 다 손으로 직접 보는 게 저는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족보가 너무 중요한데 족보를 받으면 처음부터 족보를 뭐 죄다 훑어봐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더 아마 머리가 어수선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부는 하는 사람마다 나름대로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해보니까 내가 만약 신근경색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인간호학 책의 신근경색을 공부를 일단 하잖아요. 그 챕터 그죠? 공부하고 나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내가 족보 파일을 열어요. 그럼 돋보기 기능 있잖아. 찾기 기능. 거기서 신근경색을 찾기 하면은 신근경색만 그 많은 족보 내용 중에 딱딱 골라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성인간호학에 있는 신근경색 공부하고 족보에 있는 신근경색을 공부하고 그럼 내가 어디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프링 노트로 만든 이 족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안 봤어요. 그냥 금방 말씀드렸듯이 족보에 이제 파일을 찾아가지고 돋보기 기능으로 해서 보고 나서 내가 시험 치기 한 1, 2주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는 그 개념으로 내가 이걸 훑어본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족보로 이제 파일로 하나하나씩 다 헤쳐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보게 되면 되게 이해가 되게 수월하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이 족보로 파일을 하나 처음부터 다 훑어봐야지라고 생각해서 덤벼들면은 저는 되게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아마 조금 파일을 돋보기 기능에서 먼저 다 한번 공부를 한번 싹 훑어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족보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구나 이런 걸 파악하고 나서 이거를 보면 조금 더 머리에 저는 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성인간호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중요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걸 찾아보면 성인간호, 퍼시픽북스, 뭐 대한간호협회에서 나온 거, 뭐 어디에서 나온 거 되게 문제집도 되게 다양하고 이제 어느 블로그 가면 뭐 이거 사 저거 사 뭐 이런 내용이 되게 많던데 굳이 내가 뭐 정말 뭐 중환자 이제 전문간호사 뭐 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제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봐도 되고 저는 퍼시픽북스만 봤거든요. 퍼시픽북스가 저도 사실 제 간호사 국가고시 수험서 쓰면서 되게 많이 참고를 했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이 퍼시픽북스 이게 내용이 되게 간결하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퍼시픽북스 이거는 문제집이고 퍼시픽북스 이건 이론서거든요. 저는 이 문제집과 이론서를 같이 갔어요. 그 성인간호학은 1권과 2권을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되게 금액적으로 부담돼서 저는 알라딘 중고서적으로 해서 전 이거 샀었거든요. 그 중고서적 들어가면 되게 정말 싼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깨끗한 책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성인간호학은 퍼시픽북스만 봐도 된다. 가정전문간호사 영역은 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제기준 영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제 보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족보를 보면서 그 출제 영역이 안 나온 것들도 나왔네? 그런 것들은 또 성인간호학 이제 펼쳐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도 사실 COPD 영역이라든지 하트 영역이라든지 되게 늘 족보에서 나오는 그 많은 영역들이 집중적으로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족보 반드시 보고 출제 기준 영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병태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되게 많이 보죠. 전문간호사를 위한 병태생리학 문제 개축 문화사 거거든요. 근데 병태생리학도 보면은 아까 출제기준 영역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가 출제기준 영역에 있는 거 보면 여기 제가 마킹을 해놨거든요. 요 노랗게 돼 있는 거 세포 손상부터 수분 전해질 및 상면기 불균형까지만 봤어요. 밑에 순환장애부터 뭐 유전질환까지 나오는 거 아예 안 봤어요. 안 봤어. 근데 병태생리학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하시잖아요. 다 배웠죠, 그렇죠? 배우고 난 다음에 사실 이거를 봐도 저도 사실 병태생리학을 저는 좀 자신 있다 하는 영역이긴 했는데 문제집을 보니까 그렇게 좀 만만한 영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풀고 옆에 해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병태생리학 대학원 다닐 때 수업을 들은 거예요. 프린터물로 저희는 수업을 들었어요. 그 프린터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같이 해나가면서 저는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태생리학은 굳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볼 필요 없다. 아까 말했듯이 공통영역 요거 출제 기준에 나오는 거 요것만 보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족보 같은 걸 찾아보잖아요. 병태생리학도 물론 찾아보면은 이제 다 여기 영역에서 나오는 거고 이 문제들도 이 족보에 나오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병태생리학은 따로 문제집 살 필요 없고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원 때 배울 때도 전혀 이제 솔직히 감을 못 잡았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양리학 책도 있긴 하지만 양리학 책을 아예 안 봤습니다. 아예. 그래서 저는 양리학을 아예 포기를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양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문제가 나오냐면 출제 기준을 보시면은 양리학은 양리학이 총 3, 4, 5, 5문제네요. 그죠? 그래서 150문제 중에 5문제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 양리학은 되게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웠었어요. 근데 성인간호학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족보를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약물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더라고요. 뭐 니트로그리세린, 뭐 베타블로커, 뭐 고혈압 약물, 뭐 인슐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내가 되게 달달 외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병태생리학이라든지 양리학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뭐 간호연구, 간호이론 그런 것들은 사실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족보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되게 출제 빈도수가 되게 낮아.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별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야. 그럼 저는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냥 문제 나오면 그거 찝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만 중요하다 싶은 거는 반드시 머리에 넣자. 족보를 위주로 반드시 보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대비 문제집 있죠. 이거는 반드시 이제 문제를 사셔야 돼요. 이거는 사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 책은 보다시피 중환자 전문간호 교육관의 협의회에서 나왔거든요. 중환자 전문간호사 이제 과정을 사실 위한 책인 거죠. 그래서 여기 목차 같은 데 보시면은 공통 영역이랑 전문 실무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중환자 전문간호사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전문 실무 영역 굳이 안 봐도 된다. 이거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아예 잘려버렸어요. 뒤에 전문 실무 영역 다 버려버리고 저는 공통 영역만 봤어요. 공통 영역만. 공통 영역에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치는 과목인 거죠. 뭐 병태생리, 양리, 전문간호사 역할 및 정책, 개통별 신체검진법 이게 나오는데 전문간호사 역할 및 정책은 저는 대학원 다닐 때도 되게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만 봤어요. 이 문제집. 이 문제집에 나오는 전문간호사 역할과 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되게 다 머릿속에 노트로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각각 아까 전에 성인간호학 뭐 신근정책 찾는 것처럼 전문간호사 역할과 정책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 뭐 자발성의 원리 이거라면 자발성의 원리를 족보에서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원리에 해당되는 족보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또 보완을 하고 여기서 또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족보랑 저는 이 책이랑 항상 다 같이 갔어요. 성인간호도 그렇고 총론도 그렇고 뭐 실무지침서도 그렇고 모든 책들을 족보와 함께 족보의 돋보기 찾기 기능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체계가 조금씩 잡아져 가거든요. 그렇게 내가 하나하나씩 이제 매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나간 것들은 출제 기준에서 지워나가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해나갔는지 계속 이거를 바탕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론책 따로 족보 따로 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책이랑 이 족보랑 같이 나가야 된다고. 같이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체계를 잘 잡을 수 있고 간호이론과 간호연구 같은 경우는 따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책들은 다 나와 있죠. 대학원 때 공부를 했으니까 전혀 보지 않았고 시험을 접수하고 나면은 가정간호협회에서 특강이 진행이 돼요. 물론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특강을 듣고 나서 특강 책에 나오는 간호이론과 간호연구를 공부를 했지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험을 쳐보니까 이제 그 특강에서 다뤘던 이론과 연구 그 범위 안에서는 아직 정말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그런 문제들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의 이제 강사님들이 다 본인의 영역을 디바이드 해가지고 알려주다 보니까 특강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교수님이 할 때 너무 괜찮은데 이 과목은 좀 별로였어라는 게 사실 있어요. 있지만 특강은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내가 마지막에 시험 치기 전에 한 번은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지 이거마저 안 들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특강이 엄청 비싸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책이 특강책이거든요. 가정전문간호사 국가고시 자격시험 대비 특강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별도의 이제 돈을 추가를 하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책을 받을 수 있고 특강을 신청하시는 분은 PDF 파일은 기본적으로 공짜로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으로 보는 게 편한 세대예요. 특강책을 보면 안에 이제 PDF 파일로 돼 있는 걸 이렇게 다 책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보면 여기 이틀 동안 특강이 진행됐거든요. 보시면 연구, 뭐 이론, 전문가로서 역할과 정책, 뭐 이런 거 이제 실무 지침서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양리학과 병태생리학은 따로 특강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가정간호 총론과 이제 가정방문을 위한 이제 실무 지침서죠. 이 두 가지 책들은 진짜 이번에 이제 시험에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책들은 실무 지침서는 특히 내가 앞으로 이제 가정간호를 하는 동안 당연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실무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고 가정간호 총론 같은 경우에도 내가 가정간호를 앞으로 할 거잖아요. 하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100% 머릿속에 무조건 다 쑤셔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책을 거의 4번 넘게 계속 복습해서 계속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간호사를 위한 실무지 침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시험 합격되면 2차 시험 치잖아요. 그죠? 2차 시험에도 이 실무지 침사책은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니까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가정방문간호 실무지 침서는 뭐 T튜브라든지 뭐 L튜브라든지 이런 거 이제 소아라든지 상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봤었던 케이스를 많이 봤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 책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에도 장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케이스를 되게 두루두루 많이 봤었던지라 사실 이 책이 엄청나게 부담되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본 책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런 케이스들을 못 본 파트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아마 이 책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다 보면 내가 이제 간호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책이 너무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책은 꼭 가지고 계시고 가정 이제 간호사뿐만 아니라 방문 간호사도 이 책은 진짜 반드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은 꼭 반드시 100%내 머릿속에 다 무조건 밀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이제 책만 봐더라도 이제 몇 번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책 저 책만 여러 가지 책들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책을 내가 딱 보더라도 몇 번을 반복을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넣는 거, 그리고 그 책과 함께 족보를 같이 꼭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 족보가 없이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항상 이론책과 족보를 같이 본다는 거, 이게 너무나도 저는 공부해보니까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날부터는 제가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족보를 봤거든요. 그 문제들을 내가 모의고사 같은 거 푼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내가 풀어보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냐 모르냐. 쭉 풀다 보면 당연히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루 이틀 앞두고 나서 내가 머릿속에 이제 더 쑤셔 넣을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 풀어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이러면 전 과감하게 그냥 패스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시험을 치건 간에 내가 이제 150문제를 100점을 다 맞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150문제 중에서 60% 이상인 90문제 이상만 내가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되 족보 위주로 되게 많이 나오는 것들,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무한반복해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쑤셔내야 된다는 거, 이거 너무너무 다 중요합니다. 자, 제가 1차 이제 전문간호사 이제 자격시험 이제 대비해 돼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보들이 앞으로 이제 전문간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간호사 김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